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웨인 다이어 지음.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고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다. 나의 가치를 만들고 증명하는 것은 오직 나뿐임을 자각하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다시는 희생당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에게 조종당하는 희생물로 살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를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수많은 함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몇 가지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숨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인류는 각종 제도와 규율을 발전시켰으며 그렇게 생겨난 사회적 기준은 지금까지도 잘 작동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서도 그저 감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의 희생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희생물이 되는 덫을 피할 방법이 있다. 바로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물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이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 사회의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은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두려움은 마음속의 허상일 뿐이다.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몹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당신이 사냥꾼이라고 가정하자. 오늘 사냥터로 나가 두려움이라는 사냥감을 한 바구니 가득 포획할 작정이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실제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시달리며 좋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두려움에 떨면 그 두려움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스스로를 제물로 만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다. 두려움은 현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상상에 의해 지탱된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이겠지. 난 매력이 없어.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겠지. 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 내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두려움에 비롯된다. 매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키우면서 스스로의 나약함, 운명의 잔인함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해봤자 예상되는 결과는 하나뿐이다. 나는 희생물이다 라는 낙인을 스스로 자기 이마에 찍는 것이다.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당신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는 약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증서가 없다.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멀리 갖다 버려라. 두려움의 대부분은 생각의 부산물이다.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시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이미 늙고 늙은 몸,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았지.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난 적조차 없다네. 한 번은 만성 공포증을 극복하려는 환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캐나다에 사는 여성 도나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집까지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했다. 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운전기사에게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살았다. 예를 들어 주어진 과제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휩싸여 나머지 알 수 없는 고열과 구토가 일어나기도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공포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파티에 참석하면 방광이 터질 듯해도 그녀는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고 한다. 소변 보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다. 그녀가 상담을 위해 나를 찾은 것은 두려움의 제물이 되는 삶에 지쳤기 때문이다. 몇 번의 상담을 거친 후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만만한 위험부터 도전해 보길 권유했다. 그녀는 직접 체험해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나는 엄마에게 다음 주엔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소하고 단순한 거절 전화를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 일은 도약의 발판이었다. 그녀는 가게 점원들을 상대하는 연습을 했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웨이터를 응대하는 법도 배워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대학 강의에 참석해 학생들 앞에서 5분 동안 연설해 보라는 제안도 받아들였다. 연설은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도나는 이 일을 훌륭히 해냈다. 두려움에 도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녀는 학생들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녀의 소심함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도나는 자존감 트레이너가 되었고 뉴욕에서 가장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는 강사가 되었다. 영국의 사전 편찬자이며 뛰어난 작가였던 사무엘 존스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고통스럽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애초에 극복될 수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두려움의 근거가 없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말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의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면 그 두려움은 쓸모도 없다. 이를 제거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난날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를 책임져라. 과거라는 기준점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당신 또한 과거에 함몰되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라는 함정에 빠졌다고 느꼈다면 더 이상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새롭게 지난날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조에는 신경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다. 그녀는 단 하루도 긴장 속에서 살지 않는 날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 모든 것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한 부모님 탓이라고 했다. 두 분은 어떤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죠. 항상 행동을 감시했어요. 그 탓에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조앤이 이런 한탄을 할 때 그녀의 나이는 51살이었고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3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껴안고 살았다. 바꿀 수 없는 과거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였다. 특정 신념을 강요했던 부모를 지금까지 미워하는 일은 무용한 일이다. 두 분이 살아있었던 것이 이미 예전 일이다. 조에는 이 두 사실을 깨달으며 부모를 탓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파괴적 행동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만약 10대 시절 과잉보호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다면 보다 더 독립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희생물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녀는 선택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 지금껏 신경쇠약으로 살아온 것은 과거의 불행을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이다. 조에는 바뀌지 않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하여 비로소 불안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과거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분명히 해두라. 지금 당신의 기분과 행동, 실패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다른 누군가일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부모님 때문이고 어려웠던 시절 탓이라고 한탄한다면 당신의 현재는 여전히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겨라.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나 자신이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지금의 나로 운명 지어졌다. 오늘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다. 불쾌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끌어안지 않아야 지금 이 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 사실 부모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린 시절 당신을 버렸다면, 엄마가 과잉 보호를 했거나 혹은 돌보지 않았다면 이유는 단순하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뿐이다.
어린 시절에 일어난 불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충격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가 아닌 한 잘 자란다. 그날 하루가 어떻다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모두 자기 가족을 잘 받아들이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잘 따른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은 하루의 날씨와 비슷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세상을 향한 경이로움과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심지어 불행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르다. 과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모욕적인 경험을 계속 회상한다. 그런 일들 중 많은 부분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임에도 말이다. 나는 심리 상담을 할 때 종종 내담자들에게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두세 가지 고르도록 시킨다. 특히 오늘날의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묻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장을 고르게 한다. 내담자들은 주로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문장을 택했다. 다양한 내담자가 고른 문장을 모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자신의 삶이 지금처럼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우리 부모님은 무책임했다. 나는 형제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내겐 어떤 자유도 없었다. 라는 문장을 골랐다. 반면 어떤 내담자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과잉보호했다. 나는 외동이었다. 나는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랐다. 라는 문장을 골랐다. 나의 가여운 처지가 다른 누군가에겐 그토록 원하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함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요점은 과거를 돌이켰을 때 정말 그 일이나 상황이 지금의 힘듦을 만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문장을 선택하든 과거를 진실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판단한 과거가 100% 진실일 확률은 거의 없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내적 성찰로는 지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현재를 바꿀 수도 없다.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과거로부터 교훈과 경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갖고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과거에서 얻은 경험을 현재에 적용할 뿐이다. 혁명가들은 절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다. 따라서 바뀔 것도 없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혁명가는 과거에서 무언가를 배워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는 여러 작품 속에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음을 풍자했다. 한 작품에선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바, 슬퍼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 또 다른 작품에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사라진 일은 해결책까지 함께 사라졌으니 생각해본들 어쩌겠는가. 망각의 기술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다. 끔찍한 기억은 머릿속에서 쫓아버려야 하며 다시 불러낼 가치도 없다. 기억의 주체는 당신이다. 당신을 갉아먹는 기억들을 놓아버려라. 과거의 그들은 잘잘못을 떠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증오의 은신처에 가두지 마라. 그들의 행동이 정말 끔찍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괴로운 사람은 당신뿐이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스스로를 학대하게 된다. 잊을 수는 없어도 용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이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에 발을 딛고 서라.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운명의 제물로 밀어넣는 과거에 왜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가? 외로움과 친해지면 진리와 가까워진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이제는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없다. 존재론적 외로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자각하면 무한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유지만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많은 내담자에게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처럼 당신 또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나를 찾아온 랄프의 얘기를 살펴보자. 한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며 46이 되던 어느 해에 랄프는 불현듯 존재론적 외로움에 직면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혔다. 문득 24년을 함께한 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쓸쓸한 감정이 솟구쳤고 완벽한 타인처럼 다가온 것이다. 이 낯선 느낌은 아내가 앞으로도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비관으로 이어졌다. 랄프는 상담을 받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상담 초에는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알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걸 깨달은 후 아내 또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임을 자각했다. 이 통찰과 함께 그는 비로소 지옥 같은 외로움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존재론적 외로움은 재앙이 된다. 랄프 또한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으로 인해 아내를 낯설게 여겼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함께 있는 낯선 이들이다. 많은 것을 공유하며 서로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존재론적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행의 씨앗인 동시에 자유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기 인생의 모범을 타인에게서 찾고자 했다면 19세기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말을 떠올리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항상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반사회적 혹은 이기적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이 느낀 바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다시 랄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거실에서의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무의미한 기대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는 운둔하며 살아가는 고립된 섬과 같은 인간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은 내적으로 모두 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다른 인간을 보았을 때 거부감으로 마음의 장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짓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인내가 항상 미덕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 관계에서 인내는 상대에게 나를 마음대로 취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그저 인내하고 있고 그것이 꽤 오래되었다면 당신을 그렇게 취급해도 저항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셈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행동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멈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력한 당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취급하는 것이다. 조용히 참기만 하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양 행동한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친 꼴이기 때문이다. 게일이 그런 여자였다. 그녀는 가부장적이고 위압적인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내담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언어폭력과 교묘한 통제로 자신이 신발 밑창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엄마 편을 드는 아이는 없었다. 하루하루를 교수대 위에 매달려 사는 듯했고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게일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재물이 되는 상황을 묵묵히 인내하고 살아온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는 항상 그녀의 생활에 간섭했고 게일은 무엇을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매우 엄한 성격이었으며 게일이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의 인격 형성기 전반을 통제한 남자였다. 결혼 상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 그녀의 아버지처럼 바뀌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게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식구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지시를 받으며 침묵 속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일뿐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게일에게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사람 잘못이 크지만 사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당신을 다루라고 매우 세심하게 메시지를 보낸 탓도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일은 현실을 곧 깨닫기 시작했다. 그 모든 학대와 멸시를 묵묵히 인내하며 한 번도 효과적인 반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곧 타인의 재물처럼 살아왔음을. 한 번 통찰에 다다르자 그녀는 문제의 답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다. 가장 헌신해야 할 존재는 바로 나다. 헌신은 노예처럼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예속되어 있다는 느낌 없이 조직에 충실할 수 있으며 솔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일편단심으로 헌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어떤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조직에 소속될 수 있지만 꼭 그 일을 안 해도 수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다. 헌신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때 많이 오용된다. 무엇에 헌신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가족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 수 있다. 세상의 일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에 헌신해야 할지는 자신이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업무 또한 더 생산적이 되며 다른 모든 일들이 더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는 간부라도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사퇴할 수 없는 삶의 경영자들이다. 회사와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 건강, 그 밖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헌신을 오해하면 말 그대로 재앙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긴장,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며 그것은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원인이 된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업무가 먼저,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멸적인 결과는 당신의 몫이다. 앞서 그렇게 살아갔던 바보들을 변호할 때 사람들은 주식회사 땡땡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헌신적인 삶일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자. 이윤을 위해 회사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복을 소홀히 한다면 희생물의 재단에 스스로 올라가는 꼴이다.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이렇게 말했다.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세상의 갈등보다 과로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조직과 회사가 당신을 위해 존재할 뿐 당신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녹슨 기계, 텅 빈 공장과 사무실, 보고서가 잔뜩 쌓인 책상, 모두 쓸모없는 것들 뿐이다. 조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며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일과 조직에 대한 헌신도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거기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도 달렸다. 생각하지 않아야 생각대로 된다. 학습이란 생각하지 않고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이다. 어떤 활동에 참여해 그것이 몸에 익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획하느라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 한번 몸에 익혔을 때 그 방법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작업에 방해가 된다. 운전과 같은 일상 동작을 생각하면 쉽다. 처음 배울 땐 하나하나 생각해야 하지만 일단 몸에 익으면 운전하는 동안 운전하기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방향을 틀 때 당신의 발은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차가 움직일 방향으로 핸들을 부드럽게 돌린다. 차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당신은 손을 돌려 핸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 만약 이 모든 동작을 일일이 생각하게 되면 연속된 동작의 흐름이 끊어지고 의도한 대로 운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작을 통합하지 못한다. 초보들은 잠깐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차가 인도 위로 돌진할 것 같은 걱정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 그들은 차가 가는 방향, 차선, 속도, 신호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고 해내는 법을 익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다. 야구, 테니스, 탁구와 같은 모든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다.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테니스 동작에 대해 생각하면서 공을 치지 않는다. 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몸을 움직여서 백핸드, 발리와 같은 동작을 능숙히 구사한다. 테니스를 일컬어 멘탈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도전자와 챔피언의 시합에서 도전자가 초반 리드를 잡던 게임을 여러 번 보았다. 도전자와 초반 승세는 마음속에 이기겠다는 생각도 지겠다는 걱정도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점수가 쌓이면서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 도전자는 승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럴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고 동작은 부자연스러워진다. 평정심을 잃으면서 승부의 추는 다시 챔피언에게 기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기려면 승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스포츠 세계의 위대한 챔피언들은 모두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거듭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게임에서의 집중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분석, 판단이라기보다는 명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프로농구 선수 릭 베리의 자유투 성공률이 90% 이상이었던 것은 각 순간마다 취해야 할 움직임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조여오는 압박감이나 그 밖의 다른 일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식축구 선수 조니 유니타스 또한 패스할 때 팔, 다리, 손가락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들이 아무 고민 없이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들도 고민하지 않고 경기에 임한다. 평정심을 유지하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임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만약 테니스의 백핸드가 아주 서투른데 무의식적으로 친 공이 네트를 넘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면 우리 몸이 이미 테니스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진짜 자연스러운 능숙함을 보여줄 수 있다. 14세 발기부전 환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이상할 것이다. 발기부전은 4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자연스럽던 행동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심리와 관계된다. 선입견, 걱정, 근심,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치료할 때 역설적으로 성행위에 대해 걱정하거나 생각하기를 멈추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시끄럽고 산란한 마음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잡념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몸은 제 기능을 한다.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들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완화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명상과 적절한 운동만으로도 고통, 긴장,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긴장으로 이어지는 만성 허리 통증의 사이클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도 마찬가지이다. 감기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증상을 가지고 투덜거릴수록 감기는 심해진다. 만약 감기보다 긴박한 관심사가 생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증상을 억누를 수 있다. 나의 내담자 하워드가 처음 낙하산 활강을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다. 그는 심한 감기 기운을 안고 집을 출발했다. 콧물과 기침이 끊임없이 나왔고 코막힘까지 심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활강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혔다. 교관의 주의사항을 듣고 낙하하는 법을 복습하여 비행기에 올라타 카운트를 헤아리고 정확한 위치에서 뛰어내리기까지 그는 2시간을 완전히 몰입과 흥분 속에서 보냈다. 활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워드는 멈춰있던 콧물이 다시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낙하산 점프에 완전히 빠져있는 동안 마음은 감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몸은 여전히 감기와 싸우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증상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설사 문제로 고통받던 한 환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점을 심리적인 문제로 간주했다. 내키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설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하루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했고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란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설사를 의식할수록 긴장도는 높아졌고 증상은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평정심을 유지하며 배앓이와 싸우지 않고 무시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듯 생각 때문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 아무 생각하지 않기 전략은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 문제를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킨다면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복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나는 창의적이라는 말을 특별한 예술적 자질이나 문화적인 능력으로 쓰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할 창의적이라는 단어는 음악, 문학, 미술, 과학 같은 영역과도 상관이 없다. 이 장에서 창의적이라는 단어는 행동한다와 비슷한 영역에서 쓰일 것이다. 행동한다는 말이 창의적이라는 단어와 만나면 세상 어떤 일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게 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이드북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했다면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 희생당하기를 거부한다. 창의적으로 생동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최선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배움을 얻고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분위기 처지는 파티는 창의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영양가 없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벽지 색깔이나 잔디 위 강아지 똥 같은 무의미한 화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희생자가 된 사람들은 짜증과 화를 삭히면서 따분한 파티에 자리를 지킬 뿐이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리하거나 희생자처럼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다. 그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대안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앉아 있다면 혼자 일어서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늦은 밤이더라도 산책을 하자거나 댄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자고 일행에게 권유할 것이다. 각자 좋아하는 향기를 꼽아보자고 할 수도 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의 마음속엔 벽지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대안들이 가득하다.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려면 경직된 사고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일에는 하나의 옳은 방법만 있다고 믿고 있다면,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창의성뿐만 아니라 순발력까지 결핍된다. 한 가지 기준을 고집하고 한 가지 해법만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희생물이 될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더라도 언제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스튜어트는 26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남자였다. 회계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였지만 아내와 직장 동료, 상당수와는 인간 관계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다. 상담을 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이든지 적당히 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가 일상적으로 쓴 어휘는 적절한, 올바른, 최선의, 상세한, 정확한 과 같은 것들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어린 아이들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 몇 시간을 지도했는데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과제를 완성했다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던 경험도 이야기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다고 했다. 스튜어트는 언제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아내는 마지못해 할 뿐이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계수표 사용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발행 날짜를 수표장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심리 상담은 아내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지책하는 방향이 아니라 스튜어트의 완강함을 되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스튜어트는 곧 자신이 한 가지 원칙만을 완고하게 주장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에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는 크로켓, 모노폴리 게임, 보드게임과 같은 재미난 게임을 할 때도 규정집을 잃고 숙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규칙을 고집해 아이들의 놀이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적절하게 규칙을 따라 재미있게 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규칙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규칙을 만들어가며 노는 것은 제대로 된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튜어트의 과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완고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처음엔 고집을 좀처럼 버릴 수 없었지만 수개월이 지나자 그도 차츰 자신에게 느슨해졌고 가족과 스스로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기 시작했다. 융통성 없던 그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모든 회계 처리를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5달의 심리 상담 후에도 그는 자신만의 회계 기준이 옳다는 생각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당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해진 방법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완고함과 융통성 없는 고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니체의 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해 사람을 희생무로 전락시키는 사람과 직업적으로 얽혀 있다면 관계를 끝낼 것을 고려하라. 그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다. 새로운 자료와 증거가 수집되었는데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변호사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는데도 맹장에 문제가 있다고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려는 외과 의사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상상해보라. 고집스러운 자세는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잠재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창의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완고함은 의료 분야에서 많이 일어난다. 보도에 따르면 불필요한 외과 수술이 미국에서 습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무분별한 수술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수술을 조심하라는 광고가 1976년에 이미 등장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스를 대지 않으면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의견을 들으시면 수술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의사의 의견만 신뢰하지 마세요. 저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서 두 번째 의사의 소견을 들으세요. 이 광고는 환자들이 두 번째 의사의 의견을 믿지 않고 처음 결정을 고집한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첫 번째 의사에겐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 보험회사가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가라는 광고와 함께 첫 번째 의사에겐 비밀로 하겠다고 말했을까? 일부 의사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의사들의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의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과 오인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 종사자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환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완고함은 교육계에서도 만연하다. 수학, 과학 실험 및 연구 보고서에는 한 가지 원칙만 있다고 믿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 보고서 양식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학 교수들도 부지기수다. 학교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관계로 우리는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낙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 자녀에게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그런 편협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가르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 창의적인 작가는 자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문법책을 참조하지 않는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함은 언제나 독특함이 있다. 거기에는 다른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그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서머십 몬은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고집스러운 성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약한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편협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희생자와 방해꾼들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까지 가로막는다.